안녕하세요. 이교시입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연휴입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어서 앞에서 몇 번 끊을까 다시 할까 막 이런 그 기회가 있었었는데 무사히 그래도 넘겼습니다. 자, 이교시 여러분들 열심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녹화하는데 보내다 보니까 조금 실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냥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교시에 수학평가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3교시에서는 수학평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뭐가 들어가고 내용에 뭐가 들어가고 요거를 분류를 좀 잘 해 놓으셔야지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말했지만 여기는 중간고사에 포함되지는 않기 때문에 하지만 기말고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교재를 보게 되면은 교재 설명 아까 우리가 1교시에 했던 그 내용들은 193쪽서부터 그 다음에 195쪽까지 교재에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혹시라도 설명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 잊어버리지 마시고 교재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195쪽에 수학평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엄청 중요한 그 내용이죠. 그 수학적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학적 힘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수학적 지식, 성향, 여러 측면들을 통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수학적 힘.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는 뭐냐 하면요. 수학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하나의 답만 있거든요. 딱 하나만.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답만 올곧게 딱 찾아서 그거를 정확하게 맞추는 그런 행동들, 그런 태도, 자세를 갖추게 되면은 잘못되면은 이것이 융통성이 없다. 또는 창의력이 없다. 또는 고지식하다. 나쁘게 말하면은 1 더하기 1은 1밖에 모르는 사람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빼도 박도 못한다. 이게 딱 들어맞아야지. 아니면 이게 뭔가 불안하고 답을 못 찾으면 뭔가 불안하고 그 답이 정답이었으면 안심이 되고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학적 힘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얘기긴 하지만 수학이 의미하고자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고 그것을 성격에 너무 반영을 하게 되면 이러한 악영향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답은 하나이지만 그 답을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그 융통성,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해야 된다. 통찰력을 발휘해야 된다. 이거를 잊어버리게 되면은 1 더하기 1은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이어야지만 되고 다른 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인성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조금 다른 사람하고 인간관계를 맺거나 이럴 때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수학적 힘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모든 지식, 성향 이걸 다 포함한다라는 거죠. 융통성, 창의성, 통찰력, 그 다음에 자기 점검, 반성적 사고 이것을 다 포함한다. 이게 사실 말이 이렇게 한 줄짜리로 쉽게 나와져 있지 쉽지 않은 게 수학적 힘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같은 물인데 이 물을 잘 마시면은 꿀도 되고 그리고 생명을 일으키는 것도 되지만 이게 잘못 마시게 되면 악도 되고 독도 되고 그죠? 남을 해할 수도 있고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해할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성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융통성과 창의성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측면, 여러 측면을 통합한다라는 의미죠. 처음에 답이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만 추구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어떤 문제를 풀 때 이게 감성적으로 이게 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감정적으로. 이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것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논리성, 창의성, 융통성, 체계성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균합적 추리와 연역적 추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문제를 해결할 때 이게 감정적으로 좋다 싫다 난 이거는 죽어도 싫으니까 안 하겠다 이거보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여러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평상시에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이러다가도 이제 약간의 변수 뭐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은 합리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감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꼭 나쁜 거냐라고 하는 거는 찬반의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제가 이제 이게 동영상 강의가 아니면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 가지 측면에 그 예를 들고 서로 생각해보고 토론하고 토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동영상 강의고 저 혼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제한점이 조금 있어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수학 평가의 내용 중에는 수학적 힘, 문제 해결력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제 의사소통에서도 수학적인 생각, 말, 그 다음 쓰는 능력, 설명, 시각적 표현하는 능력,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들어간다.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논리성이죠. 그래서 언어를 통한 언어가 안 되는데 수학을 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 수학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여러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도구적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이미 그 앞에 그 수업 시간에 엄청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와 의사소통과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연결되어 있다. 언어를 못하는데 수학을 잘한다? 그런 사람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수학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 앞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들과 개념과 연결을 지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적 추론입니다. 추론. 그래서 이 추론에서도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귀납적 추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 연역적 추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되어야겠죠. 무조건적으로 어떤 선택을 해놓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가는 거 이거는 너는 범인이기 때문에 이것도 의심되고 이것도 의심되고 이것도 의심되니까 넌 범인이야 이런 거보다는 객관적이고 증명할 수 있고 그죠? 증거가 정확한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추론을 해서 이 사건을 해결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일단 머리 안에 얘는 범인이야 라고 해놓고 모든 자료들을 다 그쪽으로 몰아붙이게 되면은 이게 엉뚱한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 그래서 수학적 추론이라고 하는 거는 쉽지 않다. 특히 그 언어에서도 그렇고 수학에서도 그렇고 이 추론이라고 하는 건 아주 고차원적인 그 상위 사고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알다시피 평범한 그 수필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탐정이라든가 추리소설이라든가 과학 추리소설 이런 거 쓰기가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하고 그 이상을 이렇게 얘기하거나 예상하거나 할 수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 수학적 추론입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장애학생이라든가 장애학생들 중에서도
그 굉장히 개인차가 크고 그러겠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 수학적 추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거가 다섯 번째가 수학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개념을 정의하고 표현하고 분류하고 그 다음에 얘와 얘 아닌 것들을 확인하는 능력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앞에서 이제 관련되어져 있는 그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중요한 거는 수학적 개념이 하나의 수학평가의 내용이다. 그랬을 경우에 처음부터 유아기 교육과정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쭉 연결되어 가지고 분류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이거는 여기에 맞고 이거를 정의해 가지고 그것에 맞는다 안 맞는다 이거를 확인하는 능력은 수학의 기초적인 거죠. 추론보다는 그래도 이제 개념 그 다음에 추론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학적 절차에 대한 지식입니다. 절차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모르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빨리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답을 찾아가려면은 이게 절차가 간단해야 되잖아요. 그죠? 모르가 그러니까 방향은 정해져 있고 목표는 정해져 있고 그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만 기왕이면 빨리 가고 시간적으로 그다음에 적은 비용을 들여서 빨리 가고 그죠? 그 시간도 절약하고 비용도 절약하고 이게 효과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빨리 가고 그다음에 적은 비용으로 가고 이것들을 이제 절차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절차도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앞에서 얘기한 어려운 것들보다는 그래도 이제 조금 약하다고 볼 수 있죠. 일단 목표로 가야 되니까 목표로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도 가는 건 가야 되니까 그죠? 그다음에 수학적 성향이다라고 해서 자신감, 자발성, 지속성, 흥미, 그다음에 끝에 가서 반성. 이 반성이라는 말도 제가 너무 많이 했어요. 그죠? 반성적 사고에 대해서. 이 반성적 사고라는 거가 잘못된 거를 반성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했나 못했나를 검토한다. 자기 평가, 자기 관리를 위한 자기 평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 반성이라고 하는 거를 잘못 우리가 이제 들여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거를 사용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꼭 잘못된 것들만 그러니까 오답 노트에서 잘못된 거를 반성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다음에는 실수하지 말아야지라고 한다든가 잘한 거는 자신감을 갖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러니까 자기 평가가 부정적인 것만 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꼭 부정적인 것만 자기 평가를 해야 되는 걸로 이제 우리가 인식되어져 왔다라는 거죠. 왜? 상대평가에서 경쟁사회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포자들도 너무 많이 생겨나고 수학은 어렵고 재미없고 흥미없는 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평가는 긍정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자신감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스스로 내가 여기에서 자신감을 잘 모르는 단어이다. 그럼 자신감을 인터넷이라든가 사전이라든가 AI라든가 이렇게 찾아보고 자신감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자기 효율성이라든가 자기 평가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또 그 단어를 정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걸 또 찾아보고 그래서 계속 자기 스스로 새로운 것을 찾아보려고 모르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그 태도, 자세 이게 들어가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개념이 정리가 되고, 그죠? 그 개념이 정리가 되어서 탄탄한 어떤 자기 지식,
되어야지만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료로 해가지고 정보로 해가지고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풍부한 자료와 풍부한 정보가 없다면은 우리는 앞에서 얘기했던 저희가 없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들을 다 실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서 이 내용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재는 보시면 여기 굉장히 많이 나와져 있어요. 이 내용들이 방대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이 저자도 그렇고 이 수학 평가의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같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95쪽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엄청 많이 저희가 들어가 있어요. 197쪽, 그 다음에 198쪽까지 이제 다 이제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예도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일단 보시면은 교재 196쪽에 보시면은 표를 제가 이제 여기다가 그 예이기 때문에 표를 이제 여기다 다 이렇게 넣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196쪽에 표 7-3을 보시면 수학적 힘의 채점 규정표 해가지고 나와져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되었을 때 읽어보시면은 너무 그러니까 진짜 타당한 이것대로만 하면은 괜찮겠네 할 정도로 이제 잘 정리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97쪽에 보시면 예시 2하고 또 그 196쪽 밑에도 보면 예시 1이 나와져 있어요. 요것도 이제 한번 보시면은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수학이라고 하는 거가 숫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언어, 다양한 이제 표, 뭐 다양한 그림, 도식 이런 거 앞에서 이론을 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8쪽에 보시면은 예시 3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이와 발레를 확인시키기라고 하는 예가 좀 나와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에 얘기했다시피 기본 지식이 돼야 되고 그게 이해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적용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적용된 다음에 그걸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죠? 적용하고 활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의가 돼야 되거든요. 창의가 되어야지만 그죠? 새로운 문제 해결도 할 수 있는 거고 앞에서 얘기했던 추론도 되는 거죠. 네, 아무튼 그래서 항상 이 교재를 볼 때는 예시를 잘 보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게 여기 있는 것처럼 수학 평가의 유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나와져 있어요. 수학 평가의 유형 우리가 알다시피 다른 교과에서도 너무나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나오는 진단평가, 무슨 뭐 형성평가, 그 다음에 이제 총괄평가 해가지고 이제 나와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가 이제 진단평가, 형성평가, 그다음 종합평가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다른 교과에서도 했겠지만 여러분들이 개별화 교육이라든가 수업 시연을 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이미 다 많이 실행을 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금 또 안 쓰던 말들이 이제 나와져 있는 거가 이제 소만, 피드백을 이제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 거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이게 무슨 용어지? 이건 이미 다 알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런 새로운 용어가 나오면 한 번쯤 이게 이거구나. 별 저기가 아니네. 이제 자꾸 외래어나 외국어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치려고 우리나라 말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은 계속 이루어져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이게 구두 질문, 미소, 고개 끄덕임,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학생들한테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특히 저도 이거를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질문이라든가 미소라든가 고개 끄덕임이라든가 인정이라든가 어떤 긍정적인 사인이라든가 눈빛이라든가 몸짓이라든가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보내려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좋아하는 학생도 있지만 그걸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러니까 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거를 잘 모르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피부 접촉,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은 뭐 어깨 두들기기라든가 쓰다듬기. 근데 이게 또 잘못하면은 여러 가지로 오해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생이고, 아직은 초등학생이고, 그 다음에 성별에 따라서 조금 차이를 두는 거. 그래서 제가 악수를 할 때에도 여학생들만 악수하고 남학생들이 또 싫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서 이걸 하셔야 되는데, 사실상 학생이 예전보다는 그래도 교사가 담당해야 되는 교사의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런 피드백이라든가 어떤 긍정적인 어떤 그 사인들을 보내는 거, 신호를 보내는 거는 예전보다는 조금 많이 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총괄평가죠. 그래서 마무리 시점에서, 근데 이것이 만부 총괄이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결과를 버리면 총괄평가를, 진단평가에서 형성평가까지 잘하고 총괄평가까지 잘해요. 이 총괄평가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 학기로 가야 된다. 한 학기가 끝났으면 2학기로 올라가야 되고, 2학기가 끝났으면 그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 줘야 되는데, 대부분 서류 정리하고 여기서 끝나버린다라고 하는 거가 좀 많이 아쉽죠. 이게 이제 연결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할 것인가. 근데 선생님들마다 그 학생을 보는 시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학생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느껴지는 것들, 또는 부모와의 그 면담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느껴지는 것들, 그리고 그 다음 선생님들하고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자료가, 진단 형성 종괄평가까지의 자료들이 좋게 쓰이느냐 안 쓰이느냐가 많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물론 물리적인 환경도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직장을 갖거나 그랬을 경우에 심리적인 환경이 사실은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인간관계가 잘 되면 이런 정보들이 잘 쓰여, 내가 노력해가지고 만든 것들이 잘 쓰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가 만들어진 정보들이 하나의 어떤 처리해야 될 만한, 좋게 얘기하면 처리해야 될 만한 정보가 되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자면은 쓸데없는 자료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는데, 얼마나 이걸 기록하기 위해서 저기 했는데에 대한 그 노력들을 이제 인간관계라든가 심리적인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기 전에 좀 알고 나가면 그나마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아직은 이런 풍토구나, 아직은 이런 환경이구나를 이해를 하는데, 그걸 모르고 나가게 되면은 이제 힘들어질 수도 있다, 심리적으로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점점 더 선생님들이 많이 인격적으로 융통성도 있고 창의력도 있고 장애 학생에 대한 배려도 많아지고, 심리적인 어떤 환경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겪었던 어떤 그런 그 직장 문화, 그다음 특수교육 문화가 이제 바뀌지 않을까, 앞으로 여러분 현장에 나가면 더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 202쪽에 보시면은
7-4에 진단 형성 총괄 평가의 관계 및 특성 비교가 나와져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교양으로 상식적으로 이 부분에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이 표까지는 저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혹시 저기 모르시는 분들 있으면은 여기까지를 참고로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져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2교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에 다시 뵙겠습니다.